첫 번째 강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디지털, 디텍트, 로봇, 탈중국이라는 주제로 딜로이트 김경준 부회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인데요. 로봇도 사실 포함해서 전 산업의 기본 구조가 지금 격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키워드는 그냥 디지털, 딥텍트, 로봇, 그리고 탈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한 2, 3년 전에 한번 어디 가서 발표할 일이 있어서 그냥 컨셉추얼리 한번 그려본 그림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글로벌 디지털 격변이 시작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 3년 전에 이제 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각각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참 대처하기 쉽지 않은데, 이것이 세 개가 한꺼번에 오는 것 참 기업에게는 참 어렵다, 산업계에도 어렵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또 코로나라는 충격까지 오면서 이 흐름이 더 이제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는 산업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격변의 가속화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프에 보면은 before, 저것이 이제 바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 격변이 진행되는 것을 개념적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훨씬 더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올 것이 더 가속화되고 더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강요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경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강요된 경험이죠. 학교를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 교육 받는 것도 강요된 경험이죠. 강요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것이 개인의 생활 방식은 물론 산업의 구조도 변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컨셉추얼리, 제가 신문에 간간히 글을 씁니다만은 모 신문에 제목, 지난 5월에 쓴 제목이 호모 사피엔스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에 서다라는 좀 제목은 거창합니다만은, 저는 2020년이 정말 디지털 격변의 변곡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이 기폭제는 역시 코로나였다라고 생각되고,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이 디지털 변신은 특히 선택이 아닌 사고의 차원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제는 디지털 혁신을, 격변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는 선택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이 아니라 필수고, 이제는 방향도 아니고 속도와 관건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이제 올 초에 한 2월, 3월부터 이 코로나가 되어서 벌써 올 여름이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한 6개월 지나고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발간했던 코로나 전개 시나리오와 산업별 영향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월에 나온 보고서에서 몇 가지인데요. 어쨌든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신속한 행동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은 어차피 오는 것이지만 과거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는 형태의 센텐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거의 논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이었고요. 여기서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은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교차를 했습니다. 두 가지 변수는, 첫째는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팬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스페인 독감 5천만 명이 전 세계에 사망했다, 이런 형태의 좀 괴담 수준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돌아갔는데요. 사실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다행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정말
스페인 독감 이상이 될지 뭐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번은 이것이 얼마나 그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각각의 정부들이 얼마나 서로가 투명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협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뭐 이건 개념적인 겁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인데요. 지난 2월 6개월 전이었다고 이제 감안하고 봐주면요, 저 우상단이죠. 우상단에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국가 간의 협력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론 울브스라고 해서 뭐 개념적으로는 뭐 소위 말해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국가 간에 개인 간에 난 모르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하단에는 뭐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또한 협력도 잘 되어서 뭐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있지만 결국 지나가는 태풍 혹은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뭐 역시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비교적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든지 국가나 혹은 의료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국제 질서의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 중간에 있는 그 녹색인데요. 여기에서는 국제 질서가 변화되면서 비교적 이제 동북아 쪽에 특히 중국이 좀 비교적 좀 강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은 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입장이 약화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뭐 현실과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되었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업별, 지역별 영향입니다. 이것도 그냥 컨셉추얼한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비교적 뭐 이렇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것이 상당히 영향이 심한 것이고, 노란 것이 뭐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뉴트럴은 뭐 별 영향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요. 한국, 중국, 미국, 유럽이 다 공히 뭐 물론 동남아까지 다 영향을 많이 받지만 상대적으로 동남아가 영향을 좀 덜 받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는 의외로 영향을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업종별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온라인 비대면 그런 대안을 비교적 갖고 있는 곳은 비교적 뭐 영향이 좀 덜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유통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유통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만 온라인 유통은 오히려 더 성장하는 혹은 최소한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곳, 사람이 이동해야 되고 대면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서비스가 발생을 하고 가치가 실현되는 곳인 뭐 여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뭐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봤고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별 이슈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해서 뭐 5가지를 냈는데요. 그 5가지 중에서 이제 결국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국제 질서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국제 질서가 변화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나 혹은 기업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앞으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7가지 중에서 저는 4번, 5번, 6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조금 기술적인 것이고요. 4번은 이제 공급망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점검, 이것은 제가 국제 질서의 변화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의 가치 사슬에서 비교적 좀 뭐 퇴출이라는 표현은 좀 심할지는 모르겠는데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대부분 우리나라 뭐 기업의 90% 이상이 아날로그 사업을 하고 있죠. 물론 디지털 관점을 입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은 결국은 이 새로운 코로나 이후가 온라인, 디지털, 비대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재편의 기본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6번은 연관되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 검토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한번 결론적으로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 디지털 시대 미래 전략의 지향점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저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본 컨셉은 그것입니다. 이제 로봇과도 개념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아날로그의 프로세스와 디지털 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면 솔루션을 수립하고 프로세서를 구성해서 소위 말해서 규범화시킵니다. 근데 아날로그 시대에는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는 무조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뭐 자동화의 개념이든 어찌됐든 그것이 이제 그 자체로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는데, 디지털 시대는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다 아시는 대로 솔루션을 수립하고 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인간과 기기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문제의 패턴을 발견해서 솔루션 수립의 방향성까지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름 거기에서 나온 걸로 프로세스가 뭐 구성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과정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AI냐 IA냐라고는 좀 아주 오래된 논쟁을 하나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1960년대부터입니다. 1960년대에 그때 당시 이제 MIT에서는 주로 이제 기계주의자들, 즉 앞으로 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붙였는데 이미지를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이 우주소년 아톰처럼 사람처럼 느끼고 판단하고 또 반응하는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일종의 이제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IA라고 해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주로 이 입장을 취했는데, 뭐 우주소년 아톰식으로 가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과정적으로 그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의 이미지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600만 불의 사나이는 TV 드라마 시리즈인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팔이 조금 이제 날라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기계팔을 달고 눈도 뭐 하나를 좀 기계 눈을 달고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킨 개념인데,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한계를 기계가 도와주어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IA 관점,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 혹은 지적 어떤 그런 능력을 기계라고 하면 이제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도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개념으로 가는 이 IA 관점이 맞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로봇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로봇을 포함한 이 도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다 유명한 체스의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챔피언이 있습니다. 체스의 챔피언이 IBM의 딥블루에게 이제 패배하게 되죠. 1997년에 패배하게 된 이후에 뭐 사실 영원히 그 이후로 인간은 체스에서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야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뭐 그렇구나 하면 그만이지만, 이 체스의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기계가 대결해서 인간이 져버렸다. 그것도 전 세계 최강자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사람들은 이 체스에 대해서 크게 이제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소위 말해서 일단 체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TV 중계 해도 잘 안 보니까 TV 중계를 안 하게 되고요. 과거에 이제 공중파 중계나 케이블 TV 시절이죠. 그럼 스폰서가 붙지 않고, 스폰서가 붙지 않으니까 흥행이 더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체스 자체가 소위 하나의 이벤트로서의 가치를 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이디어 하나를 내죠. 체스를 왜 인간과 인간이 대결하고 인간과 기계가 대결하고 그런 형태의 도식에서 벗어나자. 그 무슨 말이냐? 인간과 기계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두면 서로 한번 대결해보면 어떻겠냐? 뭐 인간과 인간이 한 팀이 되어도 무방하다 물론. 그래서 그 개념을 확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과 기계를
대결자가 아닌 일종의 동반자의 관계로 재규정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나와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념적으로는 전 세계 체스 챔피언과 수천억 원에 이르는 슈퍼컴퓨터가 한 팀이 된 팀이 가장 우승 확률이 높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종적으로 우승을 한 팀은 누구냐면 그런 강팀들을 다 물리치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컴퓨터를 전공한 석사과정 대학원생 3명이 자신의 기숙사 방에 있던 게임용 컴퓨터 한 5대 정도를 병렬로 연결한 그 팀이 최고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나? 인간과 기계를 떼놓고 보면 절대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결할 수 없는 팀이 이긴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오히려 전 세계 컴퓨터 공학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 1, 2년간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즉 어떤 팀은 인간과 기계가 공격이냐 수비냐 여기에 도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다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 분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승팀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전략적 방향에 있어서는 인간이 결정을 하고 전술적 결론에 있어서는 기계가 결정을 하는 소위 머신러닝을 이용한 것이죠. 그 팀이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소위 말해서 예상되는 강팀. 오히려 전 세계 챔피언급은요 컴퓨터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너무 잘 두니까 컴퓨터가 A 지점에 두어라 그래도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B 지점을 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협력 구조가 오히려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패착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 개인과 조직의 역량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라고 하면 로봇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능 및 그 물리적인 어떤 동작까지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구를 포함합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건 로봇도 여기에 들어가는 아주 주요한 아이템들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 인간의 개인과 조직의 미래는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능력, 인간과 도구가 협력하는 능력,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 개인의 미래와 조직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로봇 시대를 놓고 보면은 정보화 시대 한 30년 40년 전에 뭐 제가 이제 한창 뭐 사회 초년병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정보를 접할 때 그때는 정보화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정보화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보화 시대란 뭐냐? 첫째는 정보화 시대에 정보 산업 자체가 만들어지고 성장한다는 거죠. 컴퓨터 산업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또한 동시에 그 정보 산업이 기존 산업을 정보화 혁신을 이끌어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보화 시대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즉 정보 산업 자체가 커지면서 컴퓨터 인터넷이 커지면서 그 자체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유통이나 미디어나 제조업 자체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오늘날의 유통은 30년 전의 유통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통입니다. 자, 이것이 정보화 시대였다면 디지털 시대는 뭐냐? 마찬가지로 디지털 산업 자체가 태동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AI, 클라우드, 플랫폼 이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산업이 기존 산업 자체를 디지털 격변으로 몰고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로봇, AI,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접목됨으로써 금융, 의료, 서비스 이런 쪽이 정말 말 그대로 격변의 와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보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아날로그 기업의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 이 부분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은 아날로그 비즈니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관점을 해석해서 흡수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해내면 더 큰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잘 해내지 못하면 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 사업이 디지털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디지털 사업 모델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이 아날로그 업의 본질에 그 접목을 해서 그 앞으로 디지털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이 비즈니스 자체를 리프레이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이 관점을 저는 언택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현재 이제 언택트와 그 컨택트 이런 단어, 언택트는 일종의 유행어가 되었죠. 근데 요즘 이제 뭐 지금 저희들도 지금 언택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언택트라고 하는 테마를 입히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죠. 유통,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택트가 사실 화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그러면 다시 또 컨택트가 또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컨택트가 중요해지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컨택트 과거처럼 돌아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개념은 바로 뭐냐? 컨택트, 이제 강화된 언택트와 컨택트적 요소를 결합한 저는 딥택트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깊게 택트한다. 컨택트라고 해서 직접 접촉하는 것이죠. 대면 접촉입니다. 언택트는 비대면 접촉입니다. 그래서 언택트와 컨택트를 잘 믹스해서 결합해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저는 딥택트라고 제가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컨택트와 언택트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비즈니스의 기본 구조는 영역을 불문하고 언택트와 컨택트를 잘 결합한, 즉 컨택트는 휴먼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언택트가 갖고 있는 효율성과 장점도 있죠. 이 부분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믹스한 것이 한 딥택트가 앞으로 전략의 핵심이고, 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아날로그 시대의 컨택트적 요소와 디지털 시대의 언택트적 요소를 최적으로 조합한 것이 앞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고, 저는 로봇 산업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구조 속에서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택트라는 관점에서 이 월마트라고 하는 회사는 다 아실 겁니다. 뭐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소위 말해서 대형 할인점 마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또 다 아시죠? 뭐 사실 뭐 모든 걸 다 파는 회사죠. 근데 이 아마존이 사실 2000년대 한 중반 후반부터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유통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마존이 성장하면 월마트는 가장 먼저 어려워지고 파산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어려워지는 오프라인 회사들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소위 뭐 시어즈나 JCPenney 이런 회사들도 다 파산해버렸죠. 그런 와중에 오히려 월마트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5월에 한번 그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서 좀 이거 좀 재밌다 싶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굉장히 요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월마트 지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오히려 코로나를 맞아서 지금 우리나라 대형마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매출과 이익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소위 이베이를 제치고 미국에서 온라인 리테일러, 온라인 쇼핑에 2등으로 올랐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이베이 자체가 온라인으로 시작한 디지털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월마트가 이렇게 성공했었던 원인은 뭐냐? 저는 그것을 딥택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컨택트와 언택트를 합친 것. 그 무엇인가 하면 월마트의 전략은 자, 이 디지털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존에는 없고 월마트에는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아마존을 그냥 따라만 가가지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존을 이길 수도 없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의식이죠. 그럼 아마존에는 없고 월마트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매장이라는 거죠. 그 매장.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컨택트 역량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활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죠. 클릭 앤 컬렉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클릭 앤 컬렉트는 소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날 월마트 매장에 퇴근하면서 월마트 매장에 들리면 드라이브 스루 하듯이 자기가 주문한 상품을 트렁크에 실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월마트 매장이 한 4,000개 정도가 있는데 미국 인구의 90% 이상이 월마트 매장에서 10마일 이내, 우리로 치면 한 16km 이내에 다 살고 있습니다. 16km면 길 밀리지 않으면 다 10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주문하면 온라인으로 한 2, 3일이면 늦어도 다 도착하기 때문에 쉽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걸리죠. 거기다가 배송비도 비쌉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 내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퇴근할 때 주변에는 월마트 들러가지고 내가 트렁크에 그냥 싣고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편하겠습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그 식품류에 있어서는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달해 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월마트 직원만 하더라도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직원들이 또 알바, 우리로 치면 파트타이머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퇴근할 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택배 물량을 가져가서 거기에 그냥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 빨라지겠죠.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따라서도 돈도 줍니다. 뭐 이런 형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고안했고, 물론 디지털 자체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월마트, 지금 이 디지털 격변의 와중에도 월마트가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오히려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큰 힘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딥테크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미노는 더더욱 걱정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1960년에 창업을 해서 사실 미국에서 이제 배달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피자를 배달하면서 비교적 상당히 급성장을 합니다. 도미노 하면 떠오르는 것이 30분 이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30분 이내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참 그 중요한 고객 가치였고 또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30분 이내에 배달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따라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교적 이 배달 쪽을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시장도 포화됩니다. 피자 만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차별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3까지 추락합니다. 2008년 11월 21일입니다. 사실 주가가 $3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좀 자생적으로 올라가기는 회생하기는 어려운 지경까지 떨어졌는데 이 회사가 2009년 10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시 그 회사를 회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피자 자체를 다시 맛있게 만들어 보자. 그것은 뭐 본래적인 의미니까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맞았죠.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잘 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디지털을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초기였습니다. 초기에 지금으로 치면 다 상식이 됐습니다만은 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주문을 하면은 누군지를 알아보고 이 사람의 취향을 또 보고 생년월일도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오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의 피자를 제일 위로 올려주고 또 제안도 해보고 또 생일날에는 피자를 한 판 더 주고 뭐 이런 형태의 그 프로그램, 소위 프로모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피자를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시켜서 먹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온라인 전화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 과정에서의 고객의 경험들을 아주 재규정해 놓은 것이죠. 어쨌든 편의성, 주문하는 편의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에게 맞는 소위 맞춤형 주문도 하고 할인 프로모션도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우하단에 있는 저 그래프가 이제 뭐냐면 그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도미노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는 것인데요. 도미노의 주가는 대략 한 7년 사이에 20배가 오릅니다. 20배. 그런데 아마존, 뭐 애플, 뭐 그런 그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대개 한 5배, 6배, 한 4배 이렇게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 디지털 시대에 진짜 디지털 주식은 도미노다 이거죠. 피자. 이 다른데 5배 오를 때 20배 오르는 이 주식.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도미노의 디지털 혁신의 성공인데요. 여기 이 주식이 지금 얼마냐면 3달러던 주식이에요.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404달러입니다. 404달러. 3달러짜리가 130배가 올랐습니다. 불과 한 11년 정도 사이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피자를 만들어서 배달시켜서 파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비즈니스인 도미노 피자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아날로그의 비즈니스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보이느냐 하는 부분은 바로 도미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도미노 피자가 대단히 열심히 했겠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역량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도 사실 저는 도미노 피자만큼의 디지털 역량은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도미노 피자의 사례는 상당히 시사점이 많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니까요. 정육각이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아주 흥미롭게 지금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공대, 어떤 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또 공부를 또 잘해서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또 미국에 넌 공부하러 가라 그래가지고 또 미국의 소위 대학에 입학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아버지 저 유학 안 가고요 정육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과연 어떠시겠어요?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소위 말해서 카이스트에 응용 수학을 전공한 젊은인데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SCM 뭐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 일반 마트나 슈퍼에 올라오는 고기는 평균적으로 도축이 된 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고기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좀 공부했던 이 SCM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그것을 3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면 훨씬 더 그 고기가 맛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단순하고도 엉뚱한 아이디어 시작했습니다. 뭐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실행에 옮기다는 쉽지 않은데 직접 도축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해서 직접 자기가 사이트를 열고 주문을 하면 바로 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현재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뭐 주문해서 몇 번 먹어봤는데 뭐 닭고기 같은 경우는 도축된 지 하루 만에 오고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 3, 4일이면 오고 아무리 늦어도 5일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는 아이템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만 파는데 어쨌든 이 비대면 온라인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에서 물론 이제 정육각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물론 많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정육점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도축된 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고 하는 이 프로세스는 사실 전형적인 아날로그 사업이고 이미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웬만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와도 사실 변화할 여지가 과연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미 확립된 영역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육점 비즈니스를 첨단이라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과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자체의 타당성도 확보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두 번째로 그겁니다. 이 회사가 스타트업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창업자의 케이스가 물론 유능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한 젊은이이겠지만 거기에 스타트업이 뭐 그 정도 자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많아봐야 대여섯 명, 결코 50명, 100명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불과 그 몇 명의 젊은이의 아이디어, 그 기술적 역량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도미노 피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 역량,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디지털 역량은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 이전에 자신의 사업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수 있는 영역, 그것을 고민하고 디자인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chance and opportunity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디지털 세상 사회에 있어서 아날로그 사업을 디지털로 혁신하는 데 있어서의 지향점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택트 역량, 컨택트 역량과 언택트 기술을 결합해서 딥텍트 비즈니스로 전환해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좀 특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코로나가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서서히 이제 종식되어 나가겠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은 영향을 이제 바이러스는 사실상 좀 끝났구나라고 했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2019년으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가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이런 액티비티, 불필요한 어떤 이동이나 이런 거 없이 의사소통이 다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쪽으로 사회 구조나 일하는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컨택트 역량과 언택트 기술, 즉 컨택트 only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이미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만, 또 컨택트 이런 쪽으로만 계속 해가지고는 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날로그 회사 입장에서 언택트 only로 한다. 그 우리 회사가 완전히 이제 언택트로만 가보겠다. 그 no possibility,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상. 물론 불가능하다는 게 너무 과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어렵고요. 이미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미 그 언택트 자체를 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자체도 이미 또 그만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날로그 사업을 디지털 혁신하는 기본적인 지향점은 저는 딥텍트 믹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ossible future, 즉 이것이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지만 월마트의 사례,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리테일, 소위 말해서 유통, 슈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마트도 있을 수 있고, 다 대단한 저는 그 하나의 그 시사점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정육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육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도미노를 말씀드렸죠. 도미노, 전화로 주문해서 과거에 피자를 배달을 시켜 먹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전통적인 비즈니스입니까? 그런데 이 도미노는 소위 말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피자를 주문해서 먹는 그 과정 하나를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고객 경험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것 자체로서 소위 주가가 130배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폭발력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이 도미노 피자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그 커피 체인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즘 배달 음식 많이 하니까 모든 식당,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고, 그것에 흐르는 기본적인 공통점은 딥텍트 믹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관점에서 이제 로봇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택트를 확장한다는 것, 컨택트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공간 안에서 실질적으로 컨택트할 수 있는 접점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 번의 컨택으로 훨씬 더 많은
교류가 있을 수 있게끔 하면 그 컨택트의 확장이죠. 또한 언택트의 접점이 또 많아지는 거 있습니다. 도미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도미노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한 20가지에 가깝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든 플랫폼이죠. 트위터, 페이스북, 슬랙, 뭐 심지어는 이제 구글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도 뭐 주문할 수 있고요. 요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 그 통신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그걸 통해 가지고도 바로바로 주문이 된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집으로 퇴근하면서 대부분 미국도 오너 드라이버가 많으니까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그 운전하면서 조작하기보다도 그 라디오를 켜듯이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듯이 그걸 켜고 말로 자기 주문을 하면 집에 가는 동안에 피자가 배달되어 있는 뭐 그런 식의 편의성까지도 다 고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접점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가듯이 이 부분들을 결합시킨 그 딥텍트 인터페이스, 이 딥텍트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것이 저는 로봇이다.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로봇 as business future라고 뭐 그냥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미래 비즈니스로서 로봇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위에 쓴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봇이죠. 로봇,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로봇 플러스 AI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클라우드 플러스 구독 경제, 이것이 다 결합된 형태의 어떤 그 디바이스,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로봇, 특히 이제 서비스 로봇의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10년 전입니다. 2011년 한 12년 요때 뭐 KBS 라디오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죠. 그게 뭐 그 미니 MBA라고 하는 뭐 그런 일종의 코너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0분 정도 그냥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아이템들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뭐 설명도 해드리는 청취자분들께 뭐 그런 프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기억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게 처음으로 나와서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하이브리드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뭐 설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때 2011년 9월에 로봇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오기 전에 야 그때 로봇에서 방송했던 내용이 뭐 기억이 나서 원고를 좀 찾아봤는데 그때 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보면 참 또 의미가 아직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봇이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화제가 된 거는 로봇 청소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야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휴머노이드를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어릴 때 봤던 마징가 제트라든지 우주소년 아톰이라든지 그런 사람 모양을 한 어떤 로봇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로봇 청소기 그 프리스비 같은 원반형 그런 디바이스가 집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비교적 좀 그 알고리즘 자체는 단순했지만 약간의 지능형 느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앞으로 로봇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나름대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읽어본 바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당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이제 그때 당시 1920세기까지 로봇은 사실 만화 영화에서 보는 걸 제외하면 산업용 로봇이 주축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21세기가 들어와서는 소위 가정용 로봇, 서비스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망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실버용 로봇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것이죠. 실버용 로봇, 뭐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사실 과거처럼 자식들이 집에서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보살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또 양로원에 또 보낸다 하더라도 양로원에서도
그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실버용 로봇이 인간과 함께 협력을 해야 사실 그 많은 그 고령자들을 다 그 보살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실버용 로봇이 커질 거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거를 넘어서서 이 로봇이 이 가정용 로봇, 특히 서비스 로봇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기본 구조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한 가정 안에도 여러 대의 로봇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가정 안에도 지금이야 뭐 청소용 로봇 하나가 정도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몸 불편하신 분이 계시는 곳에서는 이제 일종의 실버용 로봇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들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애완용 로봇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 로봇들이 들어오면은 그 많은 로봇들을 좀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허브 로봇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꼭 로봇의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중앙 관제센터 형태의 역할을 하는 어떤 홈 허브일 수도 있습니다. 개념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집안에 사실은 가전제품이 들어오면서 이 집 안의 공간 설계가 좀 달라집니다. 아주 오래된 그 옛날 집들, 뭐 한 3, 40년 전의 집들을 놓고 보면요, 그때 당시는 당연히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안에 적당하게 TV만 놓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지금 많이 쓰는 건조기라든지 이런 그 가전제품들을 배치할 공간이 별로 그렇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고려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 가정 안에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그 로봇의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인간이 가장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형태의 동선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가정의 공간 개념을 또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 로봇 시장은 정말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IT를 넘어서서 이 로봇이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 그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나라 그 산업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는 대로 현재 산업용 로봇은 일본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가정용 로봇으로 들어오면 좀 스토리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로봇, 그건 뭐 휴머노이드의 개념이 아니고 가전 제품의 컨셉을 가진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가전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로봇이 단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그 인공지능까지 포함한 기본적인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되어 나간다고 볼 때 또한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량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자체가 사용되는 모습들이 단순히 이제는 단품이 그 디바이스가 일정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플랫폼에 얹혀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구조도 로봇 한 대를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로봇을 우리가 아는 구독 경제, 월별로 혹은 연별로 이렇게 렌탈하는 그런 개념들이 동일하게 이제 다 들어와서 결합되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자, 가전, 그다음에 네트워킹, 플랫폼,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집약해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잠재력은 현재 대한민국의 그 산업계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로봇 as business future로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chance and opportunity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현재 사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디지털 격변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종을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까는 주로 이제 그 월마트라든지 도미노 같은 이런 외식이라든지 유통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교육 부분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교육 부분도 앞으로 온라인 언택트 교육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오프라인만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where 어디에선가 who 누군가는 how 어떤 방식으로 로봇이나 AI나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같은 기술 기반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또 나아가서 로봇 인근 산업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이러한 흐름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저는 오히려 열리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